시인은 시의 주인인가? 시와 시인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관점은 대체로 시의 주인을 시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시는 시인의 능동적 의지에 의해 쓰이는 것이다. 시 속의 나, 즉 시적 화자를 시인과 동일 인물로 보고 시의 현실을 시인이 처한 실존적 현실의 즉자적 반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이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시와 시인의 관계는 거의 이런 식으로 맺어져 있다. 그러나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가 정말 시인의 연애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까? 나라 잃은 시대를 살고 있는 시인의 시가 아름다운 꽃에 대한 예찬과 개인적 사랑의 환희를 담는 일은 그렇다면 비윤리적인가? 시인을 둘러싼 삶의 현실은 곧 시의 현실이 되는가?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 이후 서정시를 쓰는 일을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아우슈비츠에서 아름다운 서정시가 쓰이는 일은 죄악일까? 시를 애타게 찾고 있는 미자 씨의 뜬금없는 도출행위는 시를 둘러싼 이러한 난처한 질문들에 대한 감독의 한 대답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영화의 감동은 시의 시간과 일상의 시간, 시적 현실과 삶의 현실, 시인의 현실과 생활하는 자의 현실은 일단 다르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는 시와 시인에 대한 감독의 깊은 통찰이 스며 있는데 이는 감독이 시의 주인은 의식적으로 시의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의 자리에 있는 글쓴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감독의 생각을 추측해 보건대 그는 시인이 시를 쓴다기보다는 시를 쓰는 순간에만 글쓴이는 시인이 된다고 보는 입장에 있는 듯하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에서 시인은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미자 씨가 메모장에 시구를 얻는 순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시는 시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 아니며 쓰고 싶을 때마다 쓸 수 있는 어떤 도구적인 것이 아니다. 시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 도래하는 것이며 이 순간은 시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영화에서 김용탁 시인이 시 강좌에서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자기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한테 찾아가서 빌고 사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은 그런 맥락으로 읽을 때 잘 이해가 된다. 즉 시의 주체는 인격화된 개인으로서의 시인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 행위의 담지자 글쓰기 주체에게 시가 도래하는 시적 순간 그 자체이며 시인은 그 순간에 자신을 함으로써만 시라는 주체와 과정에 참여하는 시의 일부란 뜻이다. 하이데거가 시작을 늘 존재의 개연이라는 관점에서 사유한 것이나 알랭 바디우가 사건적 진리의 도래라는 관점에서 시를 해석한 것 역시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적 현실은 삶의 현실과 같은가? 그러므로 이러한 견해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시의 현실과 시인의 현실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인에게 늘 시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하이데거가 알랭 바디우의 사색을 빌리면 시의 현실이 오히려 시인의 현실보다 크다는 뜻이다. 시인이 자기 안의 것을 시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자기 안의 것을 시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사건이 도래하는 일이 바로 시이기 때문이다. 미지의 현실은 언제나 기지의 현실보다 크며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우발성을 동반한다. 시를 통해 시를 쓰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가 시를 쓴 사람, 시인의 외형보다 더 크다는 역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 말하면 시적 현실이란 시가 임재하기 이전의 글쓴이의 삶의 현실과는 다르며 시의 현실이란 무한히 열려있는 삶의 개방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점을 영화에 접목해서 해석해 본다면 미자 씨의 메모지가 새로운 현실에 개방되는 순간 자체가 시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자 씨가 처한 기지의 실존 현실은 참혹하지만 그녀가 붉은 꽃을 보며 느끼는 어떤 강렬한 감각의 상태나 새소리와 땅에 떨어진 살구 열매를 보고 얻게 된 어떤 새로운 인식의 순간은 그녀가 현실과는 다른 방식으로 미지의 지실에 개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 이전까지는 미자 씨도 알지 못했던 진실인데 문학은 이를 그 자체로 미자 씨의 진실로 공정한다. 이것이 바로 미자 씨의 생생한 현실로 임재한 시적 현실이다. 클리셰라고 하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 시구임에도 미자 씨가 가장 충실한 시인이 되는 순간도 바로 이때다. 그렇게 본다면 가해자의 처지에서 피해자를 찾아가는 참혹한 순간에 미자 씨가 취하는 사물에 대한 개방적 감각은 그녀를 둘러싼 사회적 실존 상황과는 별개로 주체가 순간순간 직면한 진실에 자신의 지각을 개방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적으로 윤리적이다.
이 자리를 사회적으로 승인된 이름을 지닌 제도적 시인의 자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시적 주체의 자리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표면적으로 볼 때의 윤리는 삶의 사사적 맥락을 건너뛰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뜬금없어 보이고 때로는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기실 순간의 진실에 자신을 개방한 주체의 내적 필연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적 윤리는 어떻게 현실의 윤리를 초과하는가. 그러나 미자 씨의 일련의 행위들을 에 대한 이런 시적인 용어는 이 영화를 본 일반 관객들 그리고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에게 여전히 부식되지 않는 의구심을 갖게 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미자 씨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변호는 시적 현실, 시적 윤리라는 이상한 말들을 가지고 시라는 것은 우리 일상 저편에 있는 이상한 소리라는 기존의 의구심을 더 증폭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지점에서 다시 눈여겨볼 것이 바로 미자 씨의 저 뜬금없는 메모들이다. 앞서 언급한 장면에서 미자 씨를 아버지들이 위자료 문제를 이야기하는 현실적 자리를 이탈하여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더니 화단의 붉은 꽃을 보고 피같이 붉은 꽃이라는 식구를 얻는다.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볼 점은 왜 하필이면 미자 씨는 예쁘다면 예쁘다고 할 수도 있는 이 붉은 꽃을 하필 피에 비유 연상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긴장된 마음으로 피해자들이 엄마를 만나러 가던 미자 씨가 살구나무 가정 곁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아름답다고 느끼면서도 떨어진 살구를 맛보고서는 살구는 스스로 땅에 몸을 던진다. 깨어지고 밟힌다. 다음 생을 위해서라고 쓰는 대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살구는 본래 떨어지는 법인데 미자씨는 굳이 왜 이 살구가 스스로 땅에 몸을 던진다는 의인화된 메타포를 사용했을까? 그리고 열매가 깨어지고 밟힌 사실을 왜 하필이면 다음 생을 위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미자씨가 보고 있는 자연 사물들이 표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녀의 실존 상황과 무관하며 삶의 서사적 맥락에서는 뜬금없어 보이지만 실은 그녀가 직면한 가장 절실한 체험의 현실 대상들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고 붉은 꽃에서 피를 연상하고 떨어진 살구를 스스로 땅에 몸에 던진 깨어지고 밟히는 사물로 보는 미자 씨는 성폭행을 당하고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을 이 자연 사물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미자 씨 자신도 모르는 그녀의 무의식이다. 물질성을 품은 사물의 사실과 서사로 구성되는 인간의 삶이 하나로 포개어지는 신비가 발생하는 가장 깊은 층위는 바로 이와 같은 무의식의 지점에서 지점에서이다. 이러한 신비가 일어나는 순간이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시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를 쓰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사물에 임의적으로 의식적으로 투사해서 비유를 만드는 이른바 감정이입과 같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피같이 붉은 꽃이라는 표현이 신선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표현에는 이 표현대로 아마추어 시인 미자 씨가 마주하고 있는 사물의 사물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물은 소모되거나 왜곡되지 않으며 미자 씨를 둘러싼 삶의 현실 역시 가장 절박한 말의 형식을 통해 시적 현실로 형성한다. 피같이 붉은 꽃이라는 시적 메모는 이후에 미자 씨가 죽은 소녀의 집을 방문하여 붉은 꽃을 배경으로 찍은 소녀의 사진을 발견한 장면을 통해 진실로 확인된다. 이 시적 현실을 앞서 말한 시적 윤리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 윤리는 미자 씨가 살고 있는 통속적 삶의 도덕률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자 씨가 뜬금없는 사물과의 대면을 통해 얻은 시구는 실은 그녀가 자신의 삶의 현실을 건너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한 현장을 가장 진지하고 생생하게 마주하며 그 자리에서 자리는 앓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피같이 붉은 꽃 살구는 스스로 땅에 몸을 던진다. 깨어지고 밟힌다. 다른 생을 위해라는 시구는 여중생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생략한 채 현실적인 주판을 굴리기에 몰두한 일상세계의 아버지들과는 달리 미자씨가 그 죽음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알고 있으며 깊이 애도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윤리적 주체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항의가 아니라 이미 그러하다는 현재형의 몸으로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다. 시인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보는가? 이 윤리의 문제를 김용탁 시인의 삶을 바로 보기 강의를 통해 생각해보자. 김용탁 시인은 강의 시간에 사과 하나를 들고 와서는 여러분은 이 사과를 몇 번이나 보았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여러분은 이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단언한다. 사과를 제대로 시적으로 보려면 사과를 참으로 알고 싶은 마음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요무조무 살펴보고 만져보고 먹어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강의의 요지이다. 김용탁 시인의 강의 요지에 따르면 시를 쓴다는 것은 사물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그것은 사물에 대한 참된 관심과 이해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사물에 대한 참된 이해에서 비롯된 바로 보기는 시를 쓰는 일과 다르지 않다. 김용탁 시인의 강의는 시쓰기 강의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일반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론이란 정답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정답이어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지식이라는 말도 된다. 김용탁 시인의 이 첫 번째 강의는 미자 씨의 시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다. 이 영화 전체에 걸쳐 미자 씨가 한 편의 시를 쓰는 찾는 과정은 이 삶을 바로 보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미자 씨가 마침내 한 편의 시를 완성했을 때 그 시가 그녀가 수행한 이 화두의 결과물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미자 씨는 어떤 시를 남기고 사라졌는가? 그녀가 완성한 한 편의 시는 아네스의 노래였다. 그것은 죽은 여중생 아네스의 목소리로 부른 노래, 아네스가 아네스의 시선으로 적은 노래, 유서이다. 그러니까 미자 씨가 이해한 삶을 바라보기는 결국 타자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미자 씨에게 그것은 아네스의 죽음을 자신의 생생한 현실로 아름으로써 아네시의 자리에서 아네스의 시선을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주체는 타자를 경유함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완성된다. 아네스의 노래가 낭송되는 마지막 장면에서 목소리가 처음에는 미자 씨의 것이었다가 마지막에는 아네스의 것이 되는 것이나 카메라가 미자스의 주변 풍경을 보여주다가 아네스의 주변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체와 타자의 시선이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흔히들 말하는 타자성을 갖게 된 주체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타자성에 대한 단순한 자각이나 이해를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심정적 동정이나 공감을 뜻하는 것인가? 이 영화는 그것이 앓는 주체의 애도 체험과 같은 관련이 있다는 관점을 보여준다. 타자의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앓는 생생한 주체에게 자기의 현실은 타인의 현실로 인해 개방되며 일상의 시간에 시의 시간이 열린다. 영화는 이 시의 시간이 곧 타자를 경유하는 주체와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의 시적 체험이나 그런적인 차원에서 타인에게 열린 자기 삶에 대한 성찰적 체험이며 이 체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 세계가 가혹한 율법과 차가운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이루어진 세계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함의를 암시한다. 그런 점에서 시는 세상이 말하는 식의 율법으로 말하지 않는 별종의 말이다. 죽기 직전 아네스가 남기고 간 노래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미자 씨의 노래 유서이며 한편의 시를 완성했을 때 미자 씨가 더 이상 세상의 언어로 말할 수 없게 말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다. 만일 미자 씨가 시쓰기 아니라 소설 쓰기를 배웠다면 아마 영화의 몇몇 장면은 이렇게 변형되었을 것이다. 미자 씨는 간병인을 다닐 때 공주병의 옷을 입지 않고 낡은 면바지에 주로 무채색 계열의 티를 입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창동식 영화에서라면 소설은 사회적 시대적 현실의 반영인 경우가 많으니까. 가해자 남학생들이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에서 미자 씨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그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을 것이다. 시가 현실을 대면하는 방식이 표면적으로 뜬금없어 보이고 모호한 메타포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면 소설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그가 처한 삶의 현실을 좀 더 직접적이고 분명히 마주하게 하므로 이 대목에서 소설과는 달리 시 또는 시인의 존재 형식은 상대적으로 더욱 별종으로 보일 수 있다. 미자 씨는 피같이 붉은 꽃이라는 메모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죽은 아이의 추모 미사가 열리는 성당에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식당에서 남학생 아버지들을 만나 사건의 개요를 들은 후에 곧바로 돈을 구하러 다녔을 것이다. 시와 시인이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도래한 타인의 시간을 묵상하고 철저히 내면화하는 삶을 산다면 소설적 인간형은 삶의 서사적 논리를 지탱하고 진행하기 위해 현실적인 행동 방식을 차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영화 내내 미자 씨는 손자를 흔들지 않고 혼내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한다. 그리고 죽은 여중생의 사진을 가만히 식탁에 올려놓고 손자가 그것을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것을 물끄러미 비켜본다. 하지만 미자 씨가 소설을 배웠다면 손자는 사건의 전모를 안 그날로 미자 씨에게 두들겨 맞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시가 인간 내면의 원형에 가만히 호소하는 일이라면 소설은 인물 간의 극적 갈등을 통해 서사를 강력하게 추동시키니까 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에서 시적인 것에 대한
한 감독의 가장 깊은 통찰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본 다음 두 장면은 아마도 다른 장면으로 수정되었을 것이다. 1. 미자씨가 김용탁 시인의 강자에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다른 수강생들의 경우처럼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체험했던 이야기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미자실이 이 장면에서 뚜렷하게 기억나는 어른이 된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맨 처음의 기억이라고 하는 서너살 무렵의 어떤 인상, 즉 분명치 않은 파편적인 이미지를 들려준다. 이 파편적인 이미지들은 그림자의 빛이 경계 없이 섞여 있고 뚜렷한 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깊은 슬픔과 환희의 감정이 뒤섞여 있는데 이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어릴 적의 이미지들이다. 이는 시가 뚜렷한 시가성을 지닌 서사가 아니며 분명히 확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세계도 아니고 주체에게 있어 근원적인 시간이나 원형 무의식이 거주하고 있는 지점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감독의 시각을 드러낸다. 미자 씨가 죽은 여중생이 떨어진 다리 위에서 검은 강물을 바라보다가 강변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바람이 세게 불면서 바람이 풀밭 위를 지나는 소리가 커다란 음향 효과로 증폭되는 장면이 있다. 이 바람 소리를 듣고서 미자 씨는 불현듯 떠오르는 시상을 적으려고 메모지를 펼치는데 메모지는 곧 쏟아지는 빗방울들로 채워진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숏은 강물 위로 쏟아지는 비와 그로 인한 강물의 파문을 보여준다. 만일 미자 씨가 소설을 쓰기를 배웠다면 이 장면의 숏들은 아마도 다음처럼 순서가 바뀌었을 것이다. 미자 씨가 강변으로 내려와 걷는다. 바람 소리는 원래의 영화 장면처럼 음향 효과를 통해 증폭되지 않거나 생략되고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비 내리는 강물 위에 파문이 있는 모습이 보인다. 미자 씨는 메모지를 꺼내서 강물 위에 비 내리는 장면을 묘사한다. 소설은 이미 드러난 현실을 재현 묘사하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현실 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을 예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바람 소리를 듣고 메모지를 꺼내는 미자 씨는 비가 내리기 전에 그 기미를 통해 도래할 시간을 예감하는 자이다. 메모지 위에 떨어진 빗방울은 시인의 예감이 현실화되는 장면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을 응시하는 아네스의 얼굴은 끝내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마지막 장면은 미자 씨의 시선이 타자인 아네스의 시선과 포기짐으로써 타자의 시선을 앓고 있는 주체의 몸이 다다른 풍경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타자 체험은 소설의 것이라기보다는 시의 것에 더 가깝다. 시와 사상 2013년 여름호